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월요일의 남자 전인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아니 근데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자가 늘었어요. 네, 비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 하면서 투자자들 많이 좋아했는데 미국 주식도 내리던데요. 그쵸. 올 1월부터 한 20% 조정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 해야 되냐, 미국 주식 해야 되냐 이제 혼돈의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주식만의 장점이 있고 미국 주식만의 장점이 있으니까는 둘 다 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올 초에 1월에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어 하고 서학개미로 갈아탄 분들이 손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기술주 많이 들어가고. 그쵸. 가장 고점에서 잡았거든요.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1년 내내 올랐을 때 이제 한 2배 올랐으니까 3배 될 거야, 4배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지금은 기술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가치주 위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강한 뭐 아니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미국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는 도대체 성장 준 거예요? 같이 준 거예요? 다 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다 평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3개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 미국의 마이크론조차도 원래 미국 게 아니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엘피다가 파산했을 때 인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끝났는데 반도체라는 종류가 이제 메모리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성장주다 뭐라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치주의 성격이 좀 더 크다라고 봐요. 이 가치주 안에 건설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주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어쨌든 현재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주 우리나라 건설주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이제 성장주냐 아니냐 헷갈리셨는데 가치주 쪽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주식이요 지난 1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려면 겁나고요. 오늘이 2월 17일이죠. 지난 새벽에 FOMC 얘기가 있었잖아요. 1월에 회의한 회의록이 공개된 거죠. 근데 거기서 저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반등을 했죠.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새벽 4시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고 소비자 물가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3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0.5%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0.5%를 예상했던 위원들보다 이제 과거보다 이번에는 0.25% 올릴 거라 예상하는 위원의 숫자가 살짝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세지 않겠네. 안도를 하면서 오른 거예요. 나머지 뉴스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다 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럼 금리 인상 속도는 떨어지는 거고 인플레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랬을 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당장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인플레에 이겨낼 수 있는 기업만 돈을 벌 거고 인플레를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 5월부터 이거 인플레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가격은 계속 계속 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울 때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엔 이제 시장에 굉장한 침체가 오면서부터 꺾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못 꺾는다라고 보거든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떨어질 수 없다라 봐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원유 시추를 신규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급은 늘릴 수가 없고 사람들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뭐 코로나마저 종료하게 되면은 요새 엔데믹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자동차 거리도 더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도 더 늘어나면서 석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린 인플레이션. 친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석유 시추하는데 20달러면은 시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달러, 40달러를 줘야 시추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기업이 다 떠안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한테 전가를 해버리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줬는데 종이 빨대로 주면서 그 비용에 대한 전가를 고객한테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다 내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그냥 편하게 계란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먹거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기후가 이게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남미 쪽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날씨 때문에요. 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가뭄이 심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니냐였는데요. 라니냐가 올해 2분기쯤에 이제 종료가 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라니냐가 뭐예요?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기상이변이라고 평년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콩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콩이랑 커피 가격. 그래서 이번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인상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제 그 옥수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육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친환경 음식을 먹자, 약간 육식이 아닌 채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자 이러면서 콩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옥수수, 밀 뭐 이러는 거면 사료인데? 네, 사료 가격도 사료 올라가고요. 관련 주식을 좀 담으면 되지 않을까? 사료 가격 주식도 괜찮을 수 있죠. 예. 옥수수, 밀 그거는 저도 좋아하는.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사료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양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보셔야 돼요. 가장 대두 소비가 가장 큰 곳이 중국에서 돼지 농장들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이 좋아질 때 돼지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돼지가 잘 팔릴 거니까 그 사료값을 다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산물 주식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거세요. 그렇죠.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 이제 사람 그 비용을 감당 못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파주 이야기도 들어보면 출판사도 인건비가 최근에 인상이 됐더라고요. 신규 직원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출판사 책 내셔가지고 출판사 쪽을 잘하시네요. 잘 알죠. 대충 알거든요. 책을 저도 10번 넘게 내다 보니까 내가 인건비 계산하고 있는데 요새는 직원 뽑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미국은 더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인플레가 과연 꺾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꺾이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인플레 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유망하다. 그렇죠. 그런 건 뭐가 있는 건데요? 고객한테 가격을 던질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 그래. 별다방이네. 그렇죠.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 계속 사먹더라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야 되겠죠. 뭐 아이폰이라던가 뭐 스타벅스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먹고 싶어. 차를 갖고 싶어가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이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 경쟁에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군인 때 보면은 그래도 오리온 거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도 코카콜라 나와야 좀 낫고. 그런 거 브랜드 가치가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 거. 네,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투자자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들은 보통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니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주식들 중에는 먹거리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로 수출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고, 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막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허쉬 초콜릿이라던가, 그 시가총액 50조 넘거든요. 스타벅스라던가,
아니면 뭐 코스트코라던가 월마트라던가 이렇게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방어가 되면서도 계속 해외로 수출이 되니까 성장성까지 가져간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인플레 시대에서 가격을 고객한테 다 떠넘기면서 돈도 잘 버는데 계속 해외로 점포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면서 돈을 또 버네. 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격을 올릴 때 껄끄러워져요. 상대방이 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올리면 네. 타격을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담합이 있잖아요. 그쵸? 담합. 내가 500을 올릴게. 500 올리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신고하면 다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게 좋은데 아예 없으면 안 돼요. 담배같이 국가가 독점해서 아예 없으면 가격을 올리는데 국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다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가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를 대항할 만한 경쟁자는 또 없습니다. 월등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들 중에서 매력 있는 주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셀코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투자하면 좋을 핵심 종목들을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예. 우선은 제가 우선 말씀드릴 때 이 네.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나는- 관점으로 보셔라. 예, 이 얘기입니다. 자자자, 발레.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광업, 1차 산업의 대표적으로 이제 광업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1위 철강석, 니켈을 이제 보유한 광업 회사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도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니켈 쪽을 꽉 잡고 있는데 니켈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그렇지. 때문에. 계속 오르겠네. 그러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이제 다른 구조 중에 하나 철광석이 있는데 네. 철광석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가 좀 등락이 심해요. 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같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좀 내려오고 이러면서 약간의 등락폭은 있다. 근데 꼭 발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차 산업들, 뭐 광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경기랑 관련이 있으면서 광공업에 또 종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회석이 있습니다. 3000년을 쓸 수 있는 석회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이 석회석 광산을 가진 데들이 시멘트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재료비가 안 든다는 거죠. 네. 이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광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잘 파먹어서 잘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서 시멘트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랑 경쟁도 안 되는 게 뭐 중국, 일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게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입산이 들어올 수도 없는 구조예요. 예. 워낙 많이도 가지고 예. 있으니까. 큰 게 몇 개 있죠? 제가 지금 쌍용, 쌍용, 한일, 성신양에. 아세아, 성신. 예. 예,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이제 요 중에 제일 메이저죠. 큰 건 뭐예요? 쌍용이죠. 쌍용이 제일 큰. 쌍용이 압도적으로 거기가 크죠. 다 석회석 그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석회석 광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 광산에서 파서 가공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건설 경기 좋아지면 더 예. 좋겠네. 그러니까 철강이 오를 때는 석회석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멘트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아, 이런 나라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도 마찬가지죠. 니켈이 오른다 그러면 리튬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리튬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수요를 생각하면은 리튬 회사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건데 사실은 더 큰 광산이 중국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니켈이 가장 많이 보유한 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예, 자회사입니다. 거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그대로 수출을 안 해요. 우리나라 와서 가공업까지 한 다음에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랑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 발레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위 볼까요? 길다. 아, 길어요. 네. 저도 그래서 풀네임은 잘 안 부르는데 네. ADM이라고 예, 그냥 ADM이라 많이 부르는데요. 농업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종자, 예. 그리고 이제 곡물 가공 유통, 이제 뭐 여기에다가 영양제 이런 것들 하는데 그냥 거의 뭐 농업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20% 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있는 농지들을 사들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농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상기후가 이게 그러면 1,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거냐 아니냐를 봤을 때 아니지. 계속 나빠질 예. 거고.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봤을 때는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 같다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상기후가 벌어지면 왜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느냐, 벨트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위도 안에서 가장 최적의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 더워지게 되면은 이 벨트 라인이 더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작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위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북반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 땅값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하느니 그냥 더 비싸게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서 안 맞게 되는 거죠. 작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시면 자녀들한테 사줄 만한 주식으로는 ADM이라던가 아니면 번지라던가 이런 농산물 회사들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위는 3위는요? 애플. 아이고, 네. 사과를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애플은 진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 안 떨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네. 오르막 그 장세도 그러니까 없어서. 이런 장에서 견디는 회사가 견고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말씀드렸던 대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인데요. 스타벅스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더 높고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고 그래서 이제 애플을 중간값이라 생각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애플이라는 사업 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고 있고 갤럭시와 함께 그런데 마진율에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혼자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OS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마다 계속 수익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애플 글라스라던가 애플 카까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을 만한 주식 중에 하나다. 또 2위는 따다다다다. 스타벅스. 예. 그래요? 저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우리가 해봐요. 계속 커피를 마실 거니까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자주 가세요? 예, 전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이 더 열릴 거 아니에요. 네. 스타벅스는 아직 중국 반도 안 쳤어요. 그렇게 네. 되면 스타벅스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떨어졌어요. 애플이랑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아니 먹거리 주식인데 왜 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기가 약간 침체됐었어요. 네. 최근에. 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매장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꺾였다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 그거만으로 했는데 중국 경기가 다시 그럼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안에 매장이 들어가죠. 더 늘어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원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실제로 시도가 됐고요. 또 하나의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그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키오스크라는 또 희대의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문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고객한테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스타벅스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2015년 자료에는 중국인들이 1인당 커피를 5잔 마신다 했었는데요. 2019년 자료에는 1인당 9잔을 마셔요. 굉장히 괄목하는 발전이 벌어졌어요. 정말 많이 마시네요. 근데 한국, 일본, 미국은 1년에 300잔을 넘게 마십니다. 네. 그럼 이 속도를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1위 대망의 1위는 뭡니까? 크로거. 예.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전에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예, 한 번 했었죠. 예, 예. 뭐 예를 들어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크로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많이 주로 있는 식품 전문 대형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중에서도 식료품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서 뭐 초밥도 팔고 뭐 불고기도 팔고 이런 식으로 미리의 즉석 코너 조리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크로거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뭐 한 4% 넘거든요. 배당 수익으로 가져가도 괜찮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슈퍼마켓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국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제약 가격, 이제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했는데 이제 관심은 이제 건강이겠죠. 그러면은 슈퍼마켓에서 장 보다가 약도 사고 이러면서 앞으로 또 이쪽에서 성장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항상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크로거는 어떤?
그러고도 인플레이션 시기가 보통 한 저는 한 1, 2년은 더 간다라 봐서 뭐 그 정도까지는 계속 같이 타고 가도 되지 않나 싶고 뭐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 주식은 턴어라운드에 강력한 기업들이 많아요. 경기 불황이 있었다가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타고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식들을 살 수 있다는 매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전인구의 고유가 수혜주 월드컵 16강 가겠습니다. 와, 오늘도 쟁쟁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고유가 수혜주 전에 네. 그 고유가를 봤을 때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네. 보는지 네. 먼저 알아야 되니까.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발주가 늘어나요. 오일머니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건설이라던가 조선주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식품주라던가 뭐 이런 것도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도 있지 않겠어요? 대체 에너지도 있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요새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왜냐면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예. 그걸 대체해야지. 좀 합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두산중공업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두산중공업 탈락. 네. 저런. 자, 다음은 ADM하고 남해화학이에요. 남해화학 탈락. 남해화학 탈락. 우리 저희 남해화학 알죠? 한번 했어, 그죠? 남해화학. 비료주 아니에요? 저거? 비료. 맞아요. 네, 예. 남북 뭐 저기 되면 맞아. 오르고 그러네. 재미 좀 봤지? 오,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탈락이요. 금호석유화학이 살았어요. SOL하고 GS. 와,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거. 그럼 패스? 요거 GS 칼텍스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GS 지주사예요. 그래서 지주사. GS 탈락. 네. GS.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까 건설 얘기하셨죠? 예. 삼성물산 탈락이요. 그래요? 예. 현대건설 살았어요. 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탈락. OCI가 대체에너지. 태양광에 네. 관련이죠. 예. 두산 퓨얼셀. 퓨얼셀. 이거 여기 수소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산 퓨얼셀 탈락. 현대하고 테슬라. 현대 탈락. 현대 탈락이요. 테슬라가 계속 가요. 예. 자, 16강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떨어뜨려서? 다 좋은 주식들이긴 한데. 자, 탈락 이유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 두산중공업도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주식이에요.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 화력 발전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신재생 에너지랑 기존의 원자력 이런 식으로 볼 건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신재생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텍소노미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 건설을 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 대한 가장 리스크는 사고가 났을 때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근데 소형 원자로가 이제 또 많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은 남았지만 뭐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상장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관심에 이제 소형 원자로도 이제 대두가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장점 말하고 탈락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입에서 근데 왜 탈락했어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탈락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퍼가 45배예요? 예, 근데 PER이 높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의 개념에서는 현재 돈도 잘 벌면서 저평가해야 더 좋은데 현재 돈은 잘 못 벌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다. 그리고 아직 부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갚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빚 갚겠다고. 나 빚 좀 갚을게요. 이런 투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원전 주가가 최근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이제 뭐 프랑스든 미국이든 다시 이제 좀 좋아지는 추세라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남해화학이죠. 예. 남해화학은 비료 전문 회사예요. 뭐 알다시피. 근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료 가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작황이 안 좋아지니까 더 좋은 비료를 써서라도 이 생산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 남반구에서 이렇게 벌어졌고 이번에 북반구에서 이제 다시 또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료 가격이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가 모회사가 농협이에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PER도 20배에서 30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렴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치주에서 좋아하는 저평가 플러스 성장주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뒤로 뺐습니다. 저는 뭐 올라갈 이유가 없네요. 저렇게.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를 참고할 때 예. PER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럼 PER 몇 배 정도에서 찾으면 좋아요? 지금 뭐 나스닥이라던가 코스닥 이런 데는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평가라 부르는 기업들은 보통 10배 아래 정도를 저평가라 부르는데 다 PER이 낮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없다라 보는 거고 PER이 높으면 성장성이 높다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낮다고만 해서 좋은 거 아니죠. 아니네. 예. 영원히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또 그거는 예. 부담스럽다. 성장주들이 PER이 높죠. 예.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화학회사인데요. PER이 8.4배. 굉장히 저평가 중에 하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 고점 대비 절반 가격이니까 그래요? 2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년 전 영업이익 대비 지금 이익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아직은 이익이 더 올라갈 폭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가 상승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학 제품도 더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학 제품을 올려서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가격 경쟁요? 예, 경기가 호황이면은 넘길 수가 있는 거고 경기가 호황이 아니면 못 넘깁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낮다라는 거는 가격 전가를 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다 넘겨야 되냐면 화학 제품은 배송하는 데가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데 배송을 해야 돼요.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화학주 주가가 또 달라져요.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면 중국 경기가 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학주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중국 주식이 1년 동안 잠겨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 돌아앉았겠어.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 살 수 있는 용기가 그럼 내가 용기이잖아 그냥. 내가 아니라고 그럴 때 들어갔잖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면 영웅인데. 만에 되겠죠 언젠간. 우린 장기로 봅니다. 그래 긍정의 화신 우리. 자, GS. S-오일이랑 GS의 공통점은 정유업이라는 건데요. 이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S가 훨씬 더 저평가예요. 그 이유가 GS가 자체적으로 정유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GS가 보유한 지분 중에 50%가 GS 칼텍스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쉐브론이랑 GS가 5대5로 보유한 게 GS 칼텍스인데요. 그래서 GS가 지주사가 됐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진짜. 굉장히 저렴하죠. 3년만 일하면 본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괜찮네 이거. 배당주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죠.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GS 칼텍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GS 재무제표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경영권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공동경영 50%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 회사의 매출 이익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그 지분법 손익에 따라서만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이익이 대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굉장히 중동 수주의 수혜주에서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에요. 1위를 떨어뜨리냐 2위를 떨어뜨리냐의 싸움이라 뭐 둘 다 아쉽긴 한데요. 삼성물산의 장점은 계열사가 빵빵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중동에서 좋아할 만한 사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건설만 이제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딜을 넣으면서 수주를 받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보면 이제 우리 삼성의 이제 부회장, 성함이 같네요. 이재용 부회장. 예. 중동과 관계가 되게 또 우호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쪽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고유가로 앞으로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PER로 13.5배입니다. 조금 비싸요. 건설주들 대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이 나중에 지배구조를 다시 확립할 때 삼성물산 주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유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삼성물산을 살려는 수요는 언젠가 다 대기하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 대선 후보들마다 얘기하니까. 네. 오늘 뭐 속보로는 결국은 이제 두 후보가 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잘 보시긴 해야 돼요.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사건이 생기면서 재건축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조금 뒤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현대, GS, D 이편한 세상, DL 이 네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라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다용도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1년 전 16만 원 대비 지금 11만 원 정도 됐으니까 지속적인 하락세라서 그러네. 조금 좀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좀 봤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갑니다. 세계 1위 조선사라서 현대중공업을 뽑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 텐데 매력이 있지만 장단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탈락을 시켰거든요. 우선은 장점 중에는 다른 조선사와 다르게 현대중공업 계열사 조선사들은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데들은 엔진을 사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현대는 마진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가 있어요. 그럼 이 중간 지주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각 조선사가 가지고 있는 R&D를 여기다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챙겨줘야 되고 여기도 챙겨줘야 되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들어와야 될 수익이 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제조회사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는 두산 여기가 수소 관련 수소죠. 그래 나오네. 두산 퓨얼셀은 이제 고유가가 벌어졌을 때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소든 주목을 받을 건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상 자동차 산업, 완성차 산업이랑 석유화학 산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소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아무래도 좀 전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저평가의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은 PER이 88배예요. 높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장 일감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함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쭉 갈 것 같은데. 좋아요. 이게 테슬라랑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슬라랑 대결해서. 만약에 현대차랑 도요타라 그랬으면 저는 현대차를 뽑았을 거예요.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장 핫한 게 지금 현대차입니다. 근데 참 주가 안 올라요. 네. 참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속상한 아니, 많은 분들이 현대차 얘기 나오면 여기 저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들 아이고 이래요.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저도 지금 최근에 차를 좀 사려고 알아봤더니 아반떼만 해도 7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너무 기다려. 뭐 하이브리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렇게 팔고 싶지 않겠죠. 생산이 지금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죠. 반도체 공급에 대한 여파가 발생해서 공장 가동률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물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고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점점 호조를 보일 거라 봐요. 그럼 환율도 높은데 해외 수출이 잘 되니까 현대차의 미래는 더 밝을 수 있다. 다만 조건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9월부터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9월에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선반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지금도 현대차 새로 나온 거 90 좋아요. 맞아요.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느니 벤츠로 갈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장은 제가 한 1, 2년은 현대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뭐 고려시대 조선 넘어갈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고려의 충신들 있잖아요. 다 숙청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완성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언젠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연기관에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조금 달고 가요. 예, 여기를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혈맹이었잖아.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자니 이제 결국은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 아주 빠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완전히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냥 거죠. 그냥 아예 전기차로 시작했으니.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관계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비해서 자, 이제 8강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SOE, ADM, ADM이요. ADM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삼성끼리 붙었어. 우와. 삼성 중공업. OCI하고 테슬라. 와. 테슬라 올릴 거. 테슬라 올리죠. 현대건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 자, 이렇게 됐어요. 8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애초에 업종이 달라가지고 이게 참 비교하기 뭐하긴 한데요. 우선은 고유가가 되면은 남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가 넘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짜요. 네. 그래서 석유를 대체해서 써버려요. 그러면 먹거리가 갑자기 없지. 부족해지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기름도 부족한데 먹는 것도 부족해지니까 식품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이제 곡물 주식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식품주도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계산 없이 단순하게만 본다라 그러면은 글로벌 농업 기업들이 좋겠죠. ADM 같은 경우는 뭐 종자라던가 농산물 가공, 농산물 운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별로 높진 않아요.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10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ER 15배면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이익이 늘어나면서 계속 PER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중공업인데 삼성 중공업을 꼽아주신 거죠? 둘 다 고유가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유가가 $100 넘어갔을 때부터는 굉장히 주목받을 주식이에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배, 3배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들 중인데 누가 더 좋으냐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웠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탄소 포집 기술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장의 가치가 늘어날 거고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라든가 드릴십에서 또 강력합니다. 다른 조선사 대비. 이거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륙에서 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시출을 하는 거예요. 단가는 높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석유 가격의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그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주가 늘어날 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삼성중공업도 5년 동안 유상증자를 3번 했어요. 감자도 1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도 너무 많이 늘었고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막 옛날만큼 막 7배씩 올라갈 거야. 너무 그렇게 높게 기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CI하고 테슬라는 테슬라예요. 아무래도 OCI는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PER이 3.7배예요. 태양광에서 가장 저렴한 기업 뽑으라 그러면은 미국의 다초 뉴 에너지랑 OCI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광 설치 단가가 점점 떨어지면서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은 전기료가 얼마나 저렴하냐가 중요한데 보통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석탄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수력댐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좀 영향이 덜하겠죠.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작년까지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꺾였어요. OCI가 이제 좀 대규모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인천의 용현 하객지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잠깐 빠졌던 것도 있었고 최근에 분양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면서 혹시 미분양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도 있게 됐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잘 올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증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간 부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CI가 지금 정권에서 태양광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게 또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태양광은 국내 이슈랑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주가가 다 안 좋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친환경이라 해서 많이 설치해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 늘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글쎄. 바이든의 그 친환경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태양광에다 대규모 돈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또 미국이 재정 적자가 벌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서 막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클린 에너지 주식이 전체적으로 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오를까요? 금리 인상을 좀 해서 물가가 잡히고 나면 바이든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핵심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친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하고 금호석유예요. 저는 이제 금호석유를 택했는데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라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 화학 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마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화학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한 표를 걸고 있죠. 왜? 중국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도 재밌는 게 하나가 최근에 지분 싸움이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식에서 가장 호재 중에 하나가 또 지분 싸움인데, 한진칼이 그렇게 했을 때 3배 올랐었거든요. 그럼 금호석유는 안 그래도 저평가에다가 화학 제품 호황에다가 지분 싸움이라는 겹겹 호재가 있으면서 이제 언제 튈지 모르는 약간 활화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가 그런 상태예요? 예. PR도 지금 낮은 상태네요. 예, PR도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할 만하네요. 요거는 뭐 한 올 말까지 봅니다. 네. 배당 수익률도 5%가 넘죠. 근데 이래놓고 난 안 사. 제가 안 사는 게 호재입니다. 네. 제가 안 사면 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면 안 살려고. 자, 이제 4강. 네. 4강입니다. 이건 뭐 정말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도 이건 상관없는. 네. 삼성중공업하고 ADM.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삼성중공업이요. 네. 금호석유화학, 테슬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금호석유? 그러고 싶은데 테슬라겠지. 그래도 테슬라 하겠습니다. 네. 이유 들어봐야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오르게 되면은 10% 20%는 아닐 거예요. 네. 오르면 100% 200%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매력이죠. 한국 주식의 매력은 한번 걸리면 배 단위로 올라가고요. 이제 미국 주식은 짜잘짜잘하게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지고 있는 건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네.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그냥 이런 업종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너무 모르네.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호텔 신라가 오른 이유는 내가 안 샀어. 자,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고 ADM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주식. 둘 다 사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아빠는 한 방이죠. 빨리 벌어야지. 그렇죠. 네. 금호석유와 테슬라도 금호석유는 원래 좀 더 한 방이 있어요. 저 솔직히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5% 넘거든요. 여러모로 만능이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호석유에 돈이 쏠릴 거냐, 테슬라에 쏠릴 거냐. 테슬라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또 약간 지지부진해요. 최근에. 그 이유가 베를린에서 공장이 들어가서 이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환경평가로 자꾸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올 연말쯤에 좀 좋지 않을까. 좀 연말을 바라보고 테슬라가 괜찮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오너는 요즘 잠잠합니까?
그때가 저는 최고의 호재라고 봐요. 이제 오너가 아니 얼마 전에 저 네. 팔아요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번 불려갈 뻔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오너가 물러나게 되면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상관없다고 해요. 어차피 이미 벌써 회사는 전기차의 브랜드로 됐고 스타벅스 CEO 교체된다고 해서 스타벅스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 CEO 교체된다 해서 테슬라 안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회사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험한 회사가 아니군요, 이제. 예, 이제는 뭐 전기차의 경쟁자가 없어요, 딱히. 예,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 그 벤츠나 예. 이제는 롤스로이스에서도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아, 그렇죠. 그런 데서 나와도 테슬라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예. 벤츠나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기성세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대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전략이 달라요. 애초에 더 저렴하게 포드처럼 더 싸게 대중적이다. MZ 세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MZ 세대를 잡게 되면은 예전에 아이폰 1 나왔을 때만 해도 아이폰 1 쓴 사람은 지금도 아이폰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테슬라를 초창기에 썼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테슬라를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테슬라가 이제 약간 고급형 모델을 내놔도 그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나올 텐데 그때도 그때는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죠. 네, 그때부터는 테슬라가 다시 위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한 5년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테슬라. 삼성중공업. 아, 그래요? 아이, 아빠잖아요. 아빠들은 돈 벌어야죠. 예. 네. 베란다로 가든 한강뷰로 가든.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빨리 오를 것이다. 고유가 수혜주기 때문에. 확 오를 것이다. 아주 많이. 건설이나 조선은 당장의 PER이 의미가 없는 게 수주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이제 PER을 미래 가치를 가지고 땡겨와서 하게 돼요. 그래서 수주를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뭐 예정되어 있는 게 뭐 뻔합니다. 카타르에서 이제 100척이 나올 건데 거기서 중국이랑 한국 선사들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한국 선사들이 지금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주를 안 해요. 왜요? 가격이 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배 가격이. 그럼 지금 수주하는 더 높은 것보다 가격으로 하려고. 살짝 멈추면은 중국 쪽 조선사가 일감을 가져가게 살살 미른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받아내려는 거죠. 왜냐하면 도크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도크에서 배를 만들면 2년 뭐 1년에서 2년 동안 다른 배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괜히 수주를 싸게 받았다가 마진 안 나느니 조금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비싸게 하겠다 전략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드릴십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했다가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다 망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도 없기 때문에 더 비싸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좀 비관적인 시선이 가득한 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고유가 수혜주의 1등은 삼성중공업. 네. 참고로 1위를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주식 없습니다. 알아요. 오해받을까 싶은데 없습니다. 네,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한번 덤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